준호야. 손자가 준호야, 너는 평생 이 가게 지켜라. 그게 내 전부다. 아버지, 제가 어디 가겠어요. 그래, 너는 안 간다. 그게 고맙다. 그 대화가 있고 사흘 뒤 한명구는 죽었습니다. 철물점 한편에는 오래된 나무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등받이가 닳고 다리 한쪽이 조금 짧아 앉으면 미세하게 흔들리는 수십 년을 버텨온 의자였습니다. 한명구는 매일 그 의자에 앉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면 먼저 셔터를 올리고 먼지를 훔치고 의자를 카운터 앞에 끌어다 놓고 앉아 뜨거운 보리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게 그의 하루였고 그게 그의 세계였습니다. 서울 도봉구 골목 안쪽 큰 길에서 두 블록을 꺾어 들어가야 나오는 그 철물점은 주변이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대형마트가 들어서던 시절에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명구가 28배 처음 가게 문을 열었으니 어느덧 40년이 훌쩍 넘은 세월이었습니다. 외벽 페인트는 2번 다시 칠했고 간판 글씨는 3번 바꿨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느낌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공구 기름 냄새, 쇳가루 냄새, 그리고 오래된 나무 선반에서 풍기는 먼지 냄새. 그 냄새들이 켜켜이 쌓여 공기 자체가 된 가게였습니다. 진열대에는 목과 볼트가 종류별로 정리돼 있었고 수도관 부속품과 전기 스위치와 문고리와 자물쇠가 제각각 구역을 나눠 놓여 있었습니다. 딱히 화려할 것 없는 물건들이었지만 한명구는 그것들을 마치 귀한 것 다루듯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손님이 뭔가를 집어들고 원래 자리에 대충 놓고 가면 그는 말없이 따라가 바로 정리했습니다. 그게 그의 고집이었고 그 고집이 40년을 지탱한 힘이었습니다. 장남 한준호는 그런 아버지 곁에서 자랐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가게로 왔고 주말에는 아버지를 도와 납품짐을 날랐습니다. 사회생활을 잠깐 해보다 결국 다시 가게로 돌아온 것도 이미 20년도 전 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하던 대로 배웠습니다. 물건 놓는 자리, 단골 손님 이름, 외상 장부 쓰는 방식, 셔터 내릴 때, 자물쇠 거는 순서까지. 아버지가 오른손이라면 준호는 왼손이었고 그 두 손이 함께 가게를 움직였습니다. 둘째 딸 한미선과 막내 아들 한도연은 일찌감치 다른 삶을 택했습니다. 미선은 결혼 후 경기도 쪽으로 살림을 꾸렸고 도연은 작은 배달 사업을 하며 서울 동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명절이면 내려오고 아버지 생일이면 얼굴을 비추는 평범한 방식으로 가족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가게 일은 몰랐고 굳이 알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딱히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게는 준호가 맡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꺼낸 말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추석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명구가 이 가게는 준호가 지켜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고 그 말은 그대로 가족 안에 굳어졌습니다. 미선도 도연도 그 말에 대놓고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한명구는 건강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하면 되고 먹으면 되고 자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가게 문 열고 닫는 것 외에 병원에 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준호가 가끔 아버지 요즘 안색이 안 좋다고 말해도 늙어서
그렇다는 말로 잘랐습니다.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고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해 겨울 가게 마감을 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호가 재고를 정리하다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가 나무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잠든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야 달랐다는 걸 알았습니다. 준호가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고 어깨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건 것은 그로부터 몇 초 뒤였습니다. 그 몇 초가 준호에게는 몇 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의자에서였습니다. 40년을 함께한 가게 안에서 평생 자기 자리였던 그 나무 의자에 기대어 한명구는 갔습니다. 요란하지 않게 소란 없이 마치 하루를 마무리하듯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가게에는 공구 기름 냄새와 쇳가루 냄새가 여전히 가득했고 셔터는 반쯤 내려진 채였고 카운터 위 보리차 잔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는 나흘 동안 치러졌습니다. 빈소는 도봉구 인근 장례식장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단골 손님 몇몇이 다녀갔고 오래된 이웃들이 조용히 손을 잡았다 갔습니다. 화환도 많지 않았고 문상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한명구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장례도 소박하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슬픔을 어딘가에 나눌 수 있지만 조용한 빈소에서는 각자가 슬픔을 통째로 안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준호는 빈소 한쪽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오면 고개를 숙였고 자리를 비우면 다시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건지 마는 건지 알 수 없었고 잠을 자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아내가 좀 눕지 그래요라고 해도 고개만 젓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미선은 입술을 꽉 다물고 앉아 있다가 이따금 조용히 울었습니다. 도연은 자꾸 밖에 나가 담배를 피웠고 들어올 때마다 눈이 조금씩 더 붉어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셋이 오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드물었는데 아버지가 없어진 자리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각자의 슬픔이 각자 안에서만 돌고 있었습니다. 공유되지 않는 슬픔이었습니다. 발인 날 아침 관이 나갈 때 준호는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짧고 거친 울음이었습니다. 남자가 참다 한꺼번에 터뜨리는 종류의 울음이었습니다. 미선과 도연도 그 울음소리에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셋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관이 실린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세 사람이 나란히 바라봤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가 받았습니다. 상대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그는 고인이 생전에 공증된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으며 형제 세 사람이 함께 자리한 상황에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고인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걸 준비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선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미선은 잠시 침묵하다가 언제
라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무슨 내용인데? 라고 먼저 물었습니다. 준호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사흘 뒤 세 사람은 장례식장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 표정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 가방을 열었고 안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고인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 봉투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도장이 찍힌 봉투였습니다. 가게 서류에서 수도 없이 봐온 그 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자리에, 이 봉투 위에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용 공개에 앞서 고인이 한 가지 당부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읽는 동안 끝까지 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간에 자리를 떠나지 말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세 사람의 표정을 굳혔습니다. 떠나지 말라는 당부가 필요할 만큼 안에 뭔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선이 팔짱을 꼈습니다. 도연이 테이블 위에 올려둔 손을 천천히 무릎 위로 내렸습니다. 준호는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봉투가 열리기 직전 카페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그 시간대의 빛이었습니다. 오후 2시 가게에서 보리차를 마시던 그 시간. 변호사는 아직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유 원장의 법적 효력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공증 절차를 거쳤고 작성 시점은 3년 전이었으며 이후 2차례 내용이 수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공증인 서명과 인증번호도 갖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건조한 설명이었지만 세 사람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미선이 먼저 말했습니다. 3년 전이면 아버지가 건강했을 때인데 왜 그때 유 원장을 썼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인이 직접 요청했고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도연이 이어서 물었습니다. 수정이 2번이나 됐다면 처음과 내용이 달라진 거냐고. 변호사는 최종본만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이전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고인의 지시였습니다. 그 말이 미선의 표정을 굳혔습니다. 수정이 됐다는 건 처음에 다른 내용이 있었다는 뜻이고 그게 나중에 바뀌었다는 건 누군가의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미선은 눈을 가늘게 뜨고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미선은 장례가 끝난 뒤부터 계속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버지 곁에 있었던 건 준호였습니다. 가게 장부도 준호가 맡았고 아버지의 통장도 준호가 관리했습니다. 유 원장이 수정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도 준호였습니다.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더 직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카페 의자를 뒤로 약간 밀며 팔짱을 꼈습니다. 유 원장이라는 게 원래 있는 줄도 몰랐는데 왜 아버지는 한 번도 말을 안 했냐고 했습니다. 당사자들이 모르게 혼자 만들었다는 게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은 본래 비밀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고 도연은 그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카페 안에서 들렸습니다. 준호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가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변호사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상가 건물이랑 철물점이요. 공개하기 전에 그것만 먼저 말해줄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정해진 순서대로 읽겠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에 흐르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직 유언장은 열리지 않았는데 이미 세 사람 사이에는 무언가가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꺼내지 않았던 것들이 표면 가까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다 준호 오빠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미선이 그 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평생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으니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됐겠죠. 두 사람의 말에는 오래 쌓인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장남이라는 이유로 더 많이 주목받았던 기억들, 아버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준호에게만 먼저 말했던 기억들, 가게 일이라면 두 사람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았던 기억들이 그 말 속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않은 채 각자 품어온 것들이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인정인지 체념인지 억울함인지 미선도 도연도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아내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테이블 위 커피잔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조용히 잔 손잡이를 쥐었다 놓았다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세 사람을 한 번씩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들었습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봉투에서 꺼내 앞에 펼쳤습니다. 2장이었습니다. 처음 한 장은 법적 효력을 담은 공증 문서였고 두 번째 장이 실제 유언의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공증 문서를 간단히 설명한 뒤 두 번째 장을 들었습니다. 종이는 오래 접혀 있었던 듯 펼쳤을 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목을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먼저 읽혔습니다. 그 다음 재산 목록이 나열됐습니다. 도봉구 소재 철물점 영업권, 철물점이 들어선 상가 건물 지분, 예금, 계좌 잔액, 노후 보험해약 환급감. 숫자들이 나열될 때마다 테이블 위에 긴장이 조금씩 조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철물점과 상가 건물은 장남 한준호에게 승계한다. 미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도연의 턱이 당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테이블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금 잔액은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나눠지는 것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보험 환급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알고 있는 건 그 예금이 크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명구는 평생 번 돈을 가게에 쏟아부었고 노후 대비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게와 건물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통째로 준호에게 갔습니다. 미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그게 전부입니까? 변호사는 잠시 멈추더니 아직 더 있다고 했습니다. 추가 서류가 첨부돼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는 유언장과 별도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순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선의 말이 나왔습니다. 평생 아버지 옆에 있었다고 다 가져가는 게 맞는 겁니까? 도연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뭘 한 겁니까? 명절마다 내려온 게 이겁니까? 두 사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오래 눌러뒀다가 드디어 올라오는 것들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테이블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준호의 아내가 처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대놓고 웃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아주 살짝 돌리며 입술 한쪽이 올라갔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미선이 그 표정을 봤습니다. 보지 말았어야 했지만 봐버렸습니다. 미선의 눈이 그 순간 완전히 굳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정리하며 추가 서류 공개 전에 먼저 자리를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고인의 당부가 있었다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달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번 틀어진 무언가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걸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추가 서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 세 사람은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가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일 만이었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불을 켜고 카운터를 닦았습니다. 아버지의 나무 의자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의자를 카운터 뒤 구석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서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발이 아팠지만 괜찮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왔습니다. 어떤 이는 아무 말 없이 필요한 것만 사고 갔고 어떤 이는 명구 씨 얼마나 보고 싶냐고 했습니다. 준호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했습니다. 하다 보면 진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가게를 닫고 집에 오면 아내가 밥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같이 먹고 설거지하고 자는 것이 반복됐습니다. 아내는 유 원장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고 준호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미선은 달랐습니다. 그는 남편에게 유 원장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했고 남편은 그건 좀 불공평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미선 안에서 자꾸 불을 지폈습니다. 불공평하다는 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평생 가게 일 한 번 도운 적 없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이 끝난다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추가 서류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변호사가 아직 열지 않은 봉투 안에 또 무엇이 있는 건지. 도연은 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따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지인 중에 법무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유 원장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수정됐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냐고. 지인은 수정 자체는 합법적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수정 과정에서 특정인의 영향이 있었다는 게 입증되면 무효 소송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오랫동안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의심하는 건 한 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에 썼던 유 원장과 나중에 수정된 유 원장이 다르다는 것. 그 사이에 준호가 있었다는 것. 가게 장부도 통장도 아버지의 곁도 전부 준호가 맡고 있었다는 것. 도연은 그 연결선을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미선과 도연은 어느 저녁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1시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엔 유 원장 얘기를 했고, 마지막엔 준호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가 유 원장 수정에 관여했을 수 있다고 도연이 말했을 때 미선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 안 한 게 아니라고. 그 통화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도 자라납니다. 말해지지 않은 것들이 공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자라납니다. 준호에게 그 분위기가 전달된 건 아버지의 49제 자리에서였습니다. 오랜만에 셋이 모인 자리였는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미선이 인사를 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도연이 자리에 앉을 때 준호 옆이 아닌 반대편을 택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밥을 다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줘. 아버지 유 원장, 형이 뭔가 한 거 있어? 미선도 그 말에 시선을 준호에게 고정했습니다.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억울하다는 것도, 화가 났다는 것도, 슬프다는 것도 얼굴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도연에게는 인정으로 들렸습니다. 미선에게는 회피로 보였습니다. 준호 자신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닿지 않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셋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미 새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붙잡아 두려 했던 것들이 이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49제가 끝나고 일주일 뒤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습니다. 수신인은 준호, 미선, 도연 셋 모두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유 원장의 첨부된 추가 서류 공개 일정을 잡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소는 지난번과 같은 카페로 제안했고 날짜는 사흘 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이 더 있었습니다. 이번 서류는 반드시 세 분이 함께 자리해야 공개 가능합니다. 준호는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추가 서류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마음 한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그날 분위기를 읽으며 일부러 뒤로 미뤄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순서가 그랬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준호는 그 서류가 무엇인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40년을 곁에서 봤는데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선은 문자를 받자마자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드디어 나오는 거냐고 했습니다. 도연은 가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불안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과 드러났을 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사흘 뒤 세 사람은 다시 같은 카페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준호의 아내가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혼자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지난번 아내의 표정이 미선의 눈에 남아있다는 걸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번에도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꺼낸 것은 지난번보다 얇은 봉투였습니다. 종이 몇 장이 들어있는 정도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도장도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서류는 유 원장의 일부가 아닙니다. 고인이 별도로 의뢰에 작성한 것이며 유 원장과 함께 공개하되 순서를 나중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재산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미선이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변호사는 대답 대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류였습니다. 표 형태로 정리된 문서였는데 날짜와 금액과 거래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기간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기록이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그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눈썹이 약간 좁혀지고 눈 아래 근육이 미세하게 당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미선이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서류를 설명하는 대신 세 사람이 읽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멀리 커피 머신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테이블 위의 종이에는 아직 읽히지 않은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선이 먼저 다 읽었습니다. 종이를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것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봤습니다.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이 읽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 한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또 멈췄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카페 다른 자리의 손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류에는 지난 5년간 철물점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매달 일정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어떤 달은 소액이었고 어떤 달은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가게 운영비나 물품 대금 같은 명목은 아니었습니다. 항목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는 장남 한준호의 명의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5년치 총액은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형, 이게 뭐야? 준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가게 돈이잖아요. 아버지 돈이잖아요. 이게 다 형 명의로 빠져나간 거잖아요. 왜요? 왜 이런 거예요? 준호는 테이블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 것인지 그냥 입술이 떨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서류를 손에 들고 준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단했습니다. 형이 아버지 돈 빼돌린 거 맞지? 그러니까 유 원장도 형한테 유리하게 수정된 거 아니야. 처음부터 다 형이 꾸민 거잖아. 그 말에 미선도 일어섰습니다. 둘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셋이 같은 핏줄이라는 사실이 그 순간만큼은 실감이 나지 않는 배치였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열렸다 닫혔습니다. 미선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테이블에 다시 내려놓고 준호를 한 번 더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그냥 나갔습니다. 두 번째로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변호사와 준호만 남았습니다.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테이블 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5년치 숫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카페 창밖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행인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고인께서 영상을 남기셨습니다. 세 분이 함께 보셔야 합니다.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미선과 도연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간 두 사람은 주차장 쪽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고인이 영상을 남겼다고, 세 분이 함께 봐야 한다고. 미선은 망설였습니다. 도연은 팔짱을 낀 채 카페 쪽을 봤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선과 도연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번처럼 나란히 앉지 않았습니다. 각자 조금씩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열고 파일을 실행했습니다. 노트북을 테이블 가운데 놓았습니다. 세 사람이 볼 수 있는 각도였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한명구가 나타났습니다. 방 안이었습니다. 가게 사무실 같았습니다. 낡은 나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 전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직 기운이 있었고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준호야, 처음에 내가 날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가게 돈이 빠져나간다는 걸 알았을 때, 장부를 확인했을 때, 내 이름이 있었을 때, 배신이라고 생각했다.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는 놈한테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미선과 도연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아봤더니 내가 빼돌린 돈이 내 아들 수술비였더구나. 카페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화면 속 한명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계속했습니다. 손자 녀석이 아프다는 걸 왜 말을 못했냐? 왜 혼자 그걸 들고 있었냐? 가족한테 말했으면 됐잖아. 우리가 같이 방법을 찾았으면 됐잖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미선이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도연은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가족한테 솔직하지 못한 건 잘못이지. 그건 맞아.
근데 가족을 살리려 한 마음까지 죄는 아니다. 그건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는 한번 조용히 웃었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웃었습니다. 살아생전 가게에서 단골 손님 보며 웃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가에만 걸리는 그 웃음이었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한번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조건을 얘기한다. 가게는 준호가 맡는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근데 형제 셋이 함께 운영할 것. 준호 혼자 아니고 미선이, 도연이 다 같이. 그게 내 마지막 조건이다. 미선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눈 아래를 눌렀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졌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눈을 뜨고 화면을 봤습니다. 입술 안쪽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야. 아버지 목소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너희 셋이 이걸 보고 있다는 건 아직 같이 있다는 거다. 나가지 않았다는 거다. 그거면 됐다. 영상이 끊겼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됐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자리에서 살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번 삼켰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희귀질환 진단을 받은 게 5년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치료비가 감당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하면 가게를 팔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게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지켜온 걸 자기 때문에 잃게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가져다 썼다고 했습니다. 갚을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갚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선이 물었습니다. 지금 아이는 어때요? 준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치료가 잘 됐다고 했습니다. 미선이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감은 채로 한동안 있다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도 말 못했어? 형수한테는 알렸잖아. 나는 형 남동생이잖아.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도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의 눈이 붉었습니다. 화가 난 것인지 울고 싶은 것인지 경계에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의 종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침묵은 서로를 차단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의 침묵은 서로를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설명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선이 먼저 가방을 들었습니다. 일어서려다 준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카가 낳은 게 다행이라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말을 오래 기억할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도봉구 골목 안쪽 큰 길에서 2블록을 꺾어 들어가면 나오는 그 자리에 철물점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셔터가 올라가고 불이 켜졌습니다. 진열대가 다시 채워졌습니다. 목과 볼트, 수도관 부속품, 자물쇠, 문고리, 제각각 구역을 나눠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선반이 삐걱거리는 소리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 구석에 밀어뒀던 나무 의자가 다시 제자리로 나왔습니다. 준호가 옮겼습니다. 혼자 끌어다 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앉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개점 첫날 미선이 왔습니다. 손에 김밥 3줄을 들고 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카운터에 올려놨습니다. 준호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고 진열대를 둘러봤습니다. 어디다 뭘 놓는지 설명해줘야 알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준호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도연은 오후에 왔습니다. 배달 트럭을 골목 입구에 세우고 걸어왔습니다. 외벽 페인트가 많이 벗겨졌다며 이번에 다시 칠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도장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도연이 형 돈 받을 것 같냐고 했습니다. 그 말이 퉁명스러웠지만 퉁명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후 늦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렀습니다. 오래 봐온 얼굴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문 앞에서 새 간판을 한참 읽었습니다. 한명구 철물.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가족이 함께 지키는 가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손으로 쓴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도연이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만든 간판이었습니다. 준호는 처음 그걸 봤을 때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3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셔터를 내리는 건 준호가 했습니다. 자물쇠를 꺼는 것도 준호가 했습니다. 미선은 카운터를 닦았습니다. 도연은 진열대 앞을 쓸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각자 자연스럽게 자리를 찾았습니다. 불을 끄기 전에 셋이 잠시 가게 안에 섰습니다. 불 꺼진 진열대 사이로 골목 가로등 빛이 비쳤습니다. 공구 기름 냄새, 쇳가루 냄새, 나무 선반 먼지 냄새. 그 냄새들이 여전히 공기 속에 있었습니다. 준호가 카운터 뒤 나무 의자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앉던 자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보리차를 마시던 자리였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던 자리였습니다. 3사람이 각자 그 의자를 봤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철물점이었습니다.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남긴 게 아니었습니다. 방법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흩어진 3사람이 다시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거칠고 아프고 돌아왔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미선이 먼저 불을 껐습니다. 3이 함께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골목 바깥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봄 저녁 공기가 조금 차가웠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가게 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간판 아래 작은 글씨가 가로등 빛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지키는 가게. 3이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